절제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한 땀 한 땀 노력과 땀으로 봉합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디세상병원에서 무릎 그리고 스포츠학을 하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후방근 파열, 우리가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 중에 특히 안쪽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후방근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후방근 파열, 근자, 우리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뿌리, 우리가 뒤쪽에 있는 뿌리 파열을 말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잘 생기지 않고 5, 60대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후방에 있는 뿌리라고 특별히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후방 뿌리가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이고 이곳이 파열되고 나면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지내다가 이 후방근 파열이 되면서 무릎에 통증이 심해지고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후방근 뿌리 파열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환자분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릎이 아팠던 분보다는 아프지 않고 잘 지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5, 60대 분들이 많고요. 간혹 40대, 70대가 있기는 한데 드뭅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났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버스가 와가지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뻑 소리가 나서 누가 나를 친 줄 알고 봤는데 아무도 없고 갑자기 무릎을 이렇게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질질 끈다 그러죠. 그렇게 쩔뚝이는 경우. 아니면 건널목에서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걸으려고 하는데 무릎에서 뻑 소리가 나면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점점이 아니고 어느 순간 무릎을 디디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못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저희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금, 무릎 뒤쪽이 땡기고 종아리로 뭔가 흘려내려서 종아리가 빵빵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혈관 질환인지 아니면 허리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후방 뿌리근, 후방근 파열인 경우인데요. 후방이 이렇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오금 쪽이 땡기고 종아리로 뭔가 흘러내리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0대에서 60대이고 무릎에서 뻑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릎을 디디지 못하고 오금이 땡기고 종아리로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거나 주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근 파열을 의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열어서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외측, 바깥쪽에 연골이 있고 안쪽에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가 앞쪽인데 이 앞쪽에 고정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전방근, 전방뿌리가 되겠죠. 여기가 후방근의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후방근의 파열 방향이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후방근이란 것이 아까 후방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인데 이쪽이 파열되게 되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물속에 놀던 튜브 있지 않습니까? 튜브 이렇게 앉으면은 물속에 이렇게 붕붕 뜨지 않습니까? 이런 무릎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탁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튜브를 타고 있는데 튜브가 갑자기 한쪽에 뭐 훅 날카로운 물질이 찔려서 바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후방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이 파열되면 체중 부하를 하기가 힘든 메커니즘으로 갑자기 변해버린다는 거죠. 후방근 파열이 일어나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측 반월상 연골은 섬유 연골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섬유질이 이렇게 뭉친 것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밧줄처럼. 그래서 파열이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순간까지는 견디다가 이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젊을 때부터 무릎을 계속 쓰다 보니까 60대가 됐을 때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우리가 연골이 무릎 모양에 다 이게 아구가 맞습니다. 도가니탕 먹어보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초승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안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좋고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윤활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반월상 연골의 특징인데 이 부분에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골을 다른 말로 쇼크 업서버, 그러니까 체중을 부하를 이렇게 잘 받아준다. 근데 이 부분에 파열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 중에 다른 반월상 연골의 파열 부위가 많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이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튜브가 있는 것처럼 연골이 있는데 이 부하가 갑자기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고유의 반월상 연골의 기능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기능이 축성 부하, 체중이 내려올 때 부하를 이렇게 견뎌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튜브가 터져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원주 응력이라 부릅니다. Circumferential Hoop Stress를 담당하는 기능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고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형이 탁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원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후방근 기능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만 터진다면은 그러니까 내측의 요 관절면의 구획의 부하, 체중이 실리는 거에 50%가 감소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무릎의 기능이 100%였는데 50% 갑자기 감소된 무릎이 돼버린다는 거죠. 연골이 조금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50%가 갑자기 감소되는 부위는 없는데 이 부분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중에 후방근 파열은 따로 떼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게 내측 반월상 연골 우리 후방근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서 봤을 때 여기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딱 사라져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령 사인, 우리가 고스트 사인이라 부르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이 보이면은 의사들이 후방근 파열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급성기에 우리가 딱 촬영을 한 거고 좀 만성기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더 벌어져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50% 기능이 감소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파열이 되면 결국은 반월상 연골 전체가 소실된 거의 효과를 본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1번, 그럼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반월상 연골의 기능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인 전방 불안정성을 막아주는 기능 자체도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게 되면 전방 불안정성도 증가되게 되는 우리가 다른 2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을 봤더니 이렇게 연골이 잘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여기가 파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루브라는 봉으로 지시봉으로 당겨보면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릎 모양이 비교적 2.3도, 다리가 우다리가 심하지 않고 무릎이 잘 내려오는 관절염이 심하지 않는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열 부위에 대해서 봉합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 빨간 게 보이죠? 이 부분 파열된 부위에서 연골을 걷어내고 뼈를 노출시킨 겁니다. 봉합을 위해서 뼈를 노출시키고 이 부위에 봉합나사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 봉합나사에 실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이 부분에 고정해주고 이렇게 여러 군데 봉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뼈에서 나오는 이 부위거든요.
진이 나와서 이 연골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봉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능이 감소된 50%의 기능이 다시 좋아지고 전방 불안정성이 증가됐던 것도 막아지기 때문에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봉합나사로 봉합을 하게 되고 이것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보이는 세 가지 방향으로 2차 추가 봉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로만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듯이 여러 군데 봉합을 통해서 다시 재파열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봉합해 주는 것이 후방근 파열의 봉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나 봉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봉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만약에 내가 파열이 됐는데도 증상이 없다, 주사를 맞았는데 아프지 않다, 그러면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분을 굳이 봉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연령, 내가 40대다, 간혹 40대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당연히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70대 환자분, 봉합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재활 중에 목발을 6주 정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대 분이 이거를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봉합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MI라고 하는 체중이 많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BMI가 우리가 체중하고 키를 계산해서 역산한 거잖아요. 이게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봉합을 하여도 재파열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봉합을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반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오다리가 없어야 된다. 오다리가 있는 무릎은 그쪽으로 체중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다시 재파열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정도의 오다리 변형은 우리가 용인을 하지만 6도, 7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봉합술 자체를 권유드리지 않고 오히려 오다리에 대한 치료를 더 권유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없을 때,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사람은 봉합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봉합을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는 것을 막아보고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다라면 우리가 봉합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만약에 후방근 파열이 젊은 사람들 경우에 사고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고라는 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봉합을 해서 전방 십자인대도 살리고 내측 방사선 연골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욱 결과가 좋은데,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여러분들 제 다른 영상을 보셔서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는 뼈를 뚫어주기 때문에 뼈에서 우리가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세포들이 봉합을 했을 때 치유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합을 하지 않았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7도 정도 휘어 있습니다. 체중이 안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후방근 파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고스트 사인이 보이려고 하는 이런 파열이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후방근 파열이 있으면서 이렇게 결손도 있습니다. 뼈가 노출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가 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오다리가 있으면은 봉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봉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뼈를 치는 근위경골 절골술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바깥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금속 제거술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봉합을 하지 않았지만 근위경골 절골술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뼈가 노출된 부위에 일부 연골이 재생된 것도 보이고 더 이상 우리가 후방근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리 모양이 좋은 분들은 후방근 파열이 일어났을 때 봉합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다리가 많이 휜 분들은 봉합을 하기보다는 절골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미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방근 파열이 생겼을 때 봉합을 하지 않고
절제술 잘라내는 것도 사실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예후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봉합을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지는 않지만 진행 속도를 좀 더디게 하고 일상생활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수술률이 감소한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술을 할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의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일상생활의 불편감도 증가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수술할 확률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내측 안쪽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이 절제술만 할 경우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경우에 절제술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절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낫다. 아예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 치료하는 게 더 낫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방근 파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근 파열은 이렇게 우리가 방사형으로 쭉 찌어진다. 그러면은 50%의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도 심해지고 예후가 나쁠 수 있다. 증상이 없으면 그냥 둬도 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1번 무릎에 뻑 소리가 나고 갑자기 체중을 지지기 힘들면서 오금 쪽이 땡긴다면 조기 진단을 해봐라.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서 내가 봉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나는 다리가 많이 휘어서 봉합을 하면 안 되는, 봉합을 하면 다시 터지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면 절골술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절골술을 하든 봉합을 하든 제대로 된 재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잠깐 드린 이유가 봉합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봉합 이후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6주 동안 목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6주 목발을 할 자신이 없으면 봉합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는데 봉합을 하면은 좀 어렵지만 재활을 확실하게 해서 치료를 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치료하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후방근 파열로 특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근 파열로 진단이 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여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에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무릎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